안녕하세요. 저는 히치에서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연구하고 있는 임재창입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프래그먼트 기반의 분자 생성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꼭 들어야지 2번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결된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번을 듣고 오시면 왜 프래그먼트 기반 분자 생성 모델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모델 간의 차이점, 모델 간의 장점들을 이해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두 개의 논문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Fragment Based Molecular Generative Model with High Generalizability and Synthetic Accessibility라는 논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Deep Generative Model for Molecular Optimization via One Fragment Modification. 프래그먼트를 하나만 바꿔서 내가 원하는 물성을 갖는 분자를 생성하는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모델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이제 프래그먼트를 제한하지 않고 분자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첫 번째 강의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프래그먼트 기반의 분자 생성 모델이 제일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래그먼트가 무수히 많다는 거거든요. 원자든 캐릭터든 이건 뭐 100개 미만으로 제한이 되지만 프래그먼트는 정말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많아요. 보통 한 50만 개를 디컴포즈 해보면 10만 개 이상의 유니크한 프래그먼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프래그먼테이션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프래그먼트를 제한해 둡니다. 자, 내가 프래그먼트 50만 개, 5만 개 이렇게 해서 만들게 하죠. 이런 것도 앞에 강의에서처럼 뭐 LFML, 로우 프리커시 마스크나 뭐 이런 걸 써서 제한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단점, 이거 외에 프래그먼트로는 분자를 만들 수 없다 이런 단점이 있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다이버시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프래그먼트를 제한하지 않고 분자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프래그먼트를 이제 생성하면서 연결하는 모델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강의에서. 그런 모델에서는 프래그먼트를 생성하다 보니까 신테티컬리 어세서블 하지 않거나 좀 이상한 프래그먼트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프래그먼트 제한하지 않고 분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것과 이제 프래그먼트를 클래시피케이션해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 프로버빌리티를 예측해서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앞에 모델과는 다른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에서 내가 원하는 물성을 갖는 분자를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략적으로만 그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이고 이 세 가지 방법을 계속 돌면서 가게 돼요. 하나가 이제 프래그먼트 셀렉션, 현재 어떤 인풋 분자가 있으면 여기에 어떤 프래그먼트가 붙을지 선택하는 과정이 제일 앞쪽에 오게 됩니다. 어떤 프래그먼트가 오는지를 알아야지 뒤에 과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아톰 셀렉션은 뭐냐면 이제 프래그먼트랑 기존에 있던 그 미완성 분자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되게 여러 군데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아톰끼리 연결할 수 있느냐 연결 과정을 하고 연결된 뒤에 이제 터미네이션, 이제 생성을 끝낼 거냐 말 거냐, 이게 없으면 뭐 계속 붙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예측하고 다시 만약에 끝낸다 하면 과정을 종료하면 되고 안 끝낸다라고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프래그먼트 셀렉션 하는 과정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프래그먼트 셀렉션의 별표를 쳐줬는데 앞에 말씀 것처럼 논문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프래그먼트를 제한하지 않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제한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프래그먼트 중에서 어떤 프래그먼트를 선택하는지 그 부분이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파트로 나눴는데 이 세 파트 각각에 대해서 해당하는 딥러닝 모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무수히 많은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면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기존의 방법들 뭐 원자, 화학계라, 스마일즈 캐릭터 종류는 100개 미만이에요.
이런 것 중에 선택하는 거는 되게 쉽죠. 근데 이 여중에 선택하는 거는 이제 또 한계가 있어요. 그 자체가 분자의 물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분자의 물성은 프래그먼트 레벨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기존 방법은 이제 종류가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조금 괴리가 있는 거죠. 그 생성하는 레벨과 분자의 물성을 결정하는 레벨이. 근데 프래그먼트 레벨로 하면 그런 건 좋은데 물성과 프래그먼트의 물성과 분자의 물성이 관련이 많으니까 어려운 점은 프래그먼트가 너무 많다는 거죠. 10만 개 이상 포켓메인이 이렇게 분자를 디컴포즈 하면 몇백만 개, 몇천만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많다.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 정말 아래 보여드린 것처럼 프래그먼트가 정말 많죠. 그리고 이게 계속 추가가 되고 내가 처음에는 이런 프래그먼트를 봤지만 뒤엔 다른 프래그먼트를 볼 수도 있고 프래그멘테이션 하는 종류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 한 가지 방법은 프래그먼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생성 모델로 프래그먼트를 만드는 거죠. 중간 과정에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모델이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지만 생길 수 있는 단점은 이제 프래그먼트를 생성하다 보니까 근데 프래그먼트는 또 원자 단위로 생성한단 말이에요. 캐릭터 단위로. 그러면 이제 unfeasible 프래그먼트를 생성할 수 있다. 프래그먼트를 종류를 제한한다. 이거는 케미컬 스페이스를 줄이게 되죠.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하던 뭘 하던 이제 새로운 분자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프래그먼트의 종류를 제한하게 되면 생성된 분자의 다이버시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노블한 분자, 새로운 분자, 기존에 보호되지 않았던 분자를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떻게 돌아가냐 학습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터미네이션 해요. 사실 왜냐면 더 이상 분자 생성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터미네이션을 프릭션 하고요. 이때 이제 분자 프래그멘테이션 해놓은 상태니까 만약에 오리지널 분자가 들어오면 터미네이션 바로 하면 되겠죠. 그럼 예측값이 터미네이션. 완성된 분자가 아니에요. 계속 과정을 해야 되니까 예측값이 터미네이션 안 한다가 되도록 즉 터미네이션 예측값이 0이 되도록 학습이 되고 오리지널 분자가 들어오면 터미네이션 한다 1이 되도록 학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로스 펑션 오브젝티브가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프래그먼트 셀렉션 이제 핵심인데 이 프래그먼트 셀렉션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는 이제 아웃풋이 프래그먼트가 10,000개가 있으면 이 10,000개의 각각 확률에 대한 벡터가 아웃풋으로 나오고 이 중에서 확률이 높은 값을 거르잖아요. 높은 값을 확률 벡터하고 우리가 원활 인코딩하고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그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미니마이즈하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인풋으로 프래그먼트하고 현재 상태의 분자가 인풋으로 들어와서 아웃풋으로는 얘를 연결할지 말지를 정하게 돼요. 아웃풋이니까 스칼라 값은 0에서 1 사이 확률로. 그러면 true fragment,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프래그멘테이션을 해서 나온 프래그먼트에 대해서는 1을 예측하도록 얘는 연결이 돼야 된다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 뭐냐? 연결이 되면 안 되는 데이터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분자는 다 얘랑 얘랑 연결이 됐으니까 보호가 되는 거니까 연결이 안 된 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네거티브 샘플링을 해서 즉 이 연결되지 않은데 데이터셋 외에 트루 프래그먼트 외에 이미의 프래그먼트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얘는 연결되면 안 된다 라고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스 펑션이 파지티브 프래그먼트에 대해서는 1이 되도록 그러니까 학습을 하도록 하고 네거티브 프래그먼트에 대해서는 0이 되도록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도록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아까 10,000개 고정될 때는 11번째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풋으로 들어와서 인베딩을 뉴럴 네트워크로 계산을 하고 이 뉴럴 네트워크로부터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프래그먼트가 있다. 학습에서 안 봤다. 하지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인베딩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로. 그리고 확률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기존에 내가 학습 때 봤던 프래그먼트가 있을 테니까 이 프래그먼트와 얼마 유사한지 인풋과 현재 생성 중인 분자하고 얼마 잘 매칭되는지를 딥러닝 모델이 학습을 해서
처음 본 프래그먼트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래그먼트가 골라지면 이제 아톰 셀렉션 하는 파트로, 아톰 셀렉션을 할 때는 이제 연결이 돼야 될 부분, 내가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정답에 대해서는 1이 되도록, 정답이 아닌 데에 대해서는 0이 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0101로 학습이 되었고 포지션마다, 그리고 나중에 생성하거나 할 때는 노멀라이즈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소프트맥스를 해도 동일하지만 여기에서 일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네거티브 샘플링에서 조금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분자가 있으면은 오리지널 분자를 프래그멘테이션 하면 이제 실제로 트루 프래그먼트가 나오겠죠. 이 프래그먼트에 대해서는 1이 되도록, 아웃풋이 1이 되도록 학습이 되고요. 이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0이 되도록 학습이 되고, 네거티브 샘플을 어디서 고르냐? 그럼 고르기 쉽죠. 무수히 많은 네거티브 샘플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는 거니까. 트루 프래그먼트가 아닌 것들은 다 네거티브 프래그먼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프래그먼트들을 골라서 하게 됩니다. 이때 고를 때 정말 랜덤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발생 빈도 같은 걸 알고 있으니까 발생 빈도에 비례하게 할 수도 있고, 이것들은 되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거티브 샘플링 자체는 이제 NLP에서 흔히 쓰이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NLP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그 네거티브 샘플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생성 어떻게 하냐? 생성 어째 먼저 터미네이션을 하냐 안 하냐를 결정을 해요. 터미네이션을 먼저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생성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들어온 분자가 최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터미네이션이 맨 뒤에 오면 무조건 하나는 부셔야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터미네이션을 맨 처음에 할지 말지 정하고요. 터미네이트다 그러면 거기서 생성 과정을 종료하면 되고, 노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뒷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 과정에서 이게 아웃풋으로 확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매칭 프로버빌티 예측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래그먼트 리스트, 내가 후보군들을 쭉 만들어내요. 정해요.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애들, 걔네들에 대해 매칭 프로버빌티를 다 계산을 하고, 제일 높은 애가 있겠죠. 제일 높은 애를 고르게 돼요. 혹은 확률 값을 나와서 샘플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이 됐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연결해요. 어디다 연결하냐? 어디 연결을 할지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톰 셀렉션 그 모델로부터 나온 위치, 여기서도 확률 값을 샘플링 할 수도 있고, 가장 큰 데 연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연결하기까지 되면 이제 새로운 프래그먼트가 하나 붙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하나 붙었죠. 그러면 이제 다시 프래그먼트 터미네이션 할지 말지를 정해요. 터미네이션이다 그럼 거기서 생성 과정을 끝내면 되고, 터미네이션이 아니다 그럼 마치 1번 과정으로 돌아가서 생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또 했더니 이번에는 터미네이션이 나왔다 그럼 거기에서는 생성 과정을 종료하면 됩니다. 아키텍처를 보면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을 드리면은 되게 일반적인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GCN 들어가면 되고, 하나 이제 조금 다를 수 있는 점은 이제 컨디션이 들어간다는 거. 임베딩 벡터에 컨디션 제너러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컨디션을 넣어서 이니셜 로드 벡터 컨카테네이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플리커니티 레이어 하나 통과시켜서 두 개를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GCN 레이어를 n개만큼 들어가고, 그 다음에 readout을 진행해서 하나로 모으게 되고요. 이때 readout 할 때도 컨디션을 넣어서 컨디션이 조금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그럼 터미네이션 프리딕션을 할 때는 여기 그래프가 1이 들어오면 이제 GCN GCN 레이어를 통과하고, 여기 보시면 G1 있잖아요. 이 GCN 들어가고 G1으로부터 쭉 해서 터미 할지 말지 확률 값을 뵙게 되고요. 프래그먼트 선택할 때는 아까 두 개 매칭 프로버빌티 한다고 했으니까 그 두 개가 들어가야겠죠. 두 개가 들어가서 쭉 들어가서 얘들과 연결될 수 있냐 연결될 수 없냐.
아톰 셀렉션을 할 때는 이제 그 아톰 그래프 정보들 그리고 컨디션 정보까지 다 짬뽕이 돼서 쭉 돼서 소프트맥스해서 연결이 되냐 안 되냐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고, 그럼 이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unconditional A/B 요거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샘플링 할 때 어떻게 하냐에 차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기본적인 validity와 uniqueness 보면 이제 기존의 방법들 이거는 프래그먼트가 아니라 어떤 스캐포드 기반하고 이제 VA나 GAN 모델에서 보면은 validity나 uniqueness가 더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래그먼트 레벨을 하니까 스마일즈나 이런 것들 하나만 잘못해도 잘못된 분자를 만들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런 프래그먼트 기반에서는 그럴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밸리디티하고 유니크니스가 기존의 모델들보다 좋아졌다. 특히 의미 있는 건 이제 스캐포드 베이스 GGM, 딥 스캐포드 이런 것들은 어떤 처음 스캐포드 다음에 그거 이제 2차 프래그먼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모델을 치면 거기다 원자를 추가하는 건데 다른 점은 저희 모델은 프래그먼트를 추가하는 거죠. 좀 더 비슷한 컨셉으로 보면 얘네들에 비해서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성 컨트롤. 그러니까 물성 컨트롤은 이제 프래그먼트 기반으로 하면 프래그먼트들의 물성이 분자 전체 물성과 더 콜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프를 보면 이제 이 검정색 선이 이제 트레이닝 셋의 확률 분포고요. 확률 분포가 로그 P의 분포고요. 이 색깔이 각각의 타겟 물성을 가지고 생성했을 때 생성된 분자들의 물성 분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빨간색 같은 경우는 로그 P 물성을 4로 해서 생성한 경우고,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저 몰레큘러 웨이트 보면 450죠. 몰레큘러 웨이트 450으로 해서 생성한 경우.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들이 내가 딱 지정한 물성의 센터에 잘 위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로그 P, 몰레큘러 웨이트, TPSA 모두 다. 사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조금 더 의미 있는 부분은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분석 분포. 예를 들면 이런 로그 P가 6인 부분은 이제 없는데 거의 학습 데이터셋에는 여기서는 굉장히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딥러닝 모델이 어떤 단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너레이션이 이렇다고 볼 수 있겠죠. 로그 P가 6인 애들은 한 번도 못 봤는데 6인 애들을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보면 이제 몰레큘러 웨이트가 큰 애들은 거의 없었어요. 451은 거의 없었고 작은 애도 거의 없었는데 이런 분자들도 성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조금 폭이 좀 크긴 하죠. TPSA도 마찬가지로 TPSA가 120, 140인 분자들은 거의 없었는데 이런 분자들에 대해서도 해당 물성을 갖는 분자들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그 타겟 물성 값에 대해서 물성의 센터 값도 타겟 원하는 값에 올바르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성 하나만 조절하면 좀 심심하니까 두 개도 해봤네요. 두 개 했을 때 보면 이제 로그 P하고 TPSA를 동시에 조절해봤는데 X축은 로그 P, Y축이 TPSA고 이 회색 값은 트레이닝 셋의 분포입니다. 보면 이제 트레이닝 셋의 분포가 쫙 깔려져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이제 분자를 생성할 때 사용한 타겟 물성 값이에요. 그리고 이 색깔이 있는 점들이 생성된 분자들의 물성을 이제 점으로 찍어놓은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점들 타겟으로 한 인풋 값으로 넣어준 타겟 물성과 센터가 일치하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런 민트색 이 영역은 학습할 때는 한 번도 보지 않은 물성 값인데 이런 데에서도 어느 정도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모델이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제너럴제이션을 어느 정도 이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일단 보시면 약간 점들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 이유는 이제 로그 P하고 TPSA가 어느 정도 반비례한 성질이 있거든요. 로그 P가 커지면 TPSA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요런 점, 이 빨간 점은 특히 좀 잘 안 되는, 이거는 로그 P가 작고 TPSA도 작은, 말이 안 되는, 좀 반대되는 거죠. 로그 P가 작으면 극성이고 TPSA는 작으면 비극성이 있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물성인 거고, 또 민트색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분자가 좀 클 수 있어요. 로그 P도 크고 TPSA도 크면.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이제 어느 정도 자유도를 갖고 분자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 위치에서는 그런 자유도를 갖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지금 분자가 되게 작은 거죠. 근데 어려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니까 잘 안 돼서 이렇게 조금 뿌려져 있는 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습되지 않은 프래그먼트들에 대해서 일반화 성능을 본 건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모델의 장점이 restriction 안 가한 거잖아요. 어떤 프래그먼트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프래그먼트,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 성능이 어떻게 될까? 보면은 이제 빨강색이 학습할 때 사용하지 않은 거, 한 번도 안 본 거죠, 학습할 때. 그리고 파란색이 학습할 때 사용한 거, 이 분포가 둘 다 타겟 물성을 한 것에 굉장히 잘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물성 값이 이제 내가 학습에 없는 범위에 대해서도 잘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물성 값 레인지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고, 이거는 프래그먼트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어서 처음 안 본 프래그먼트에 대해서도 잘 원하는, 안 본 프래그먼트를 가지고도 이걸 잘 만들더라, 물성 조절을 잘 하더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건,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출발 분자는 당연히 학습셋에 없고요. 이 차이는 이제 추가하는 프래그먼트를 내가 받냐 안 받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래그먼트를 제한하지 않고 하면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플러스 이제 모델이 아까 매칭 프로바빌리티로 해서 풀을 정하잖아요. 이거의 장점의 또 다른 장점은, 사실 신약 개발을 하든 분자 디자인을 하든 항상 내가 원하는 이제 제한 조건을 넣잖아. 그냥 내가 원하는 분자 아무거나 만들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나 좀 하이드로필릭한 것들로 만들고 싶다, 하이드로포빅한 걸로 만들고 싶다. 신약 개발해서 내가 3차원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이쪽에 하이드로포빅한 게 들어오면 활성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더라. 혹은 하이드로필릭한 게 들어오면 활성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더라. 혹은 여기는 좀 체인이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여기 링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아까 보니 프래그먼트 셀렉션 때 풀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 풀에 내가 원하는 걸 넣으면 되니까 그런 프래그먼트들의 성질을 되게 잘 조절할 수가 있어. 내가 링이 있는 걸 넣고 싶다면 링이 있는 프래그먼트를 준비하면 되고, 하이드로필릭한 걸 넣고 싶다고 하면 하이드로필릭한 프래그먼트를 넣으면 되고, 하이드로포빅한 걸 하고 싶다 하이드로포빅한 걸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경우 케이스로 원하는 몰레큘러 웨이트를 갖는 분자를 생성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은 하이드로필릭한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생성한 경우, 빨간색은 하이드로포빅한 것들을 가지고 생성한 경우인데, 두 경우 모두 중간에 센터가 돼서 잘 나온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로 봐서 내가 프래그먼트들을 내가 원하는 프래그먼트를 잘 조절해서 넣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제 요 스타팅 몰레큘로 시작을 해서 좀 하이드로필릭한 걸로 300짜리 만들어봐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하이드로포빅한 걸로 300짜리 만들어봐 하면 이렇게 되죠. 이것들은 아무래도 나이트로젠이 많죠. 필릭하니까. 얘네들은 나이트로젠이 없죠. 포빅하니까. 그럼 얘에 대해서 몰레큘 400짜리 만들어봐. 이렇게 두 개를 추가를 했죠. 필릭한 걸로. N하고 O가 많죠. 여기는 포빅한 걸로. 대부분 카본하고 플로린도 많죠. 이렇게 해서 내가 프래그먼트 리스트를 원하는 목적에 맞게 되게 잘 조정할 수 있다. 이거는 이 모델이 실제 과제 같은 데 적용할 때 장점이 될 수 있는 성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들이 테스트 해본 거는 이제 코비드-19 그 타겟에 잘 결합할 수 있는 분자를 설계하는 건데요. 이제 왼쪽이 코비드-19의 메인 프론티에이지입니다. 신약 개발, 코비드 약 개발할 때 많이들 타겟으로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보고된 약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걸 타겟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타겟에 잘 바인딩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먼저 도킹 계산을 다 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놔요. 50만 개를 계산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도킹 계산했으니까 도킹 예측값이 있잖아요. 그럼 도킹 예측값이 컨디션이 됩니다. 그럼 이 도킹 예측값을 컨디션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거죠. 앞에서 몰레큘러 웨이트, TPSA, 로그피로 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학습을 시키면은 이 모델이 분자 구조하고 이 도킹 스코어 간의 관계를 학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K 칼범호를 타겟 값으로 해서 분자를 10만 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제 요게 이제 X축이 도킹 스코어고요. Y축이 덴시티인데 트레이닝 셋은 이런 분포를 가지는 거예요. 보면은 한 마이너스 6.8 이 정도에서 맥시멈을 보고요. 반면에 생성된 분자들은 이제 이 분포가 이렇게 시프트했죠. 이 마이너스 더 마이너스 쪽으로 바인딩 어피니티는 더 마이너스일수록 강하게 결합하는 거니까 생성된 분자들이 학습하는 분자들보다 더 강해지는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보여드린 로그피나 TPSA 몰레큘러 웨이트처럼 잘 되진 않아요. 마이너스 9를 타겟으로 했는데 마이너스 9도 있긴 하지만 생성된 것들은 이 센터는 마이너스 8에 있죠. 이 이유는 아무래도 몰레큘러 웨이트, 로그피, TPSA보다는 이 바인딩 어피니티가 조금 더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물성이니까 그런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9K컵 이하의 분자가 이제 학습센 검은색 분포에서는 0.64%였는데 파란색에서는 4.85% 8배 정도 향상됐습니다. 근데 이 좋은 분자 생성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인딩 어피니티, 바인딩 어피니티가 충분히 다이버스 해야 되거든요. 너무 똑같은 구조만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다이버시티를 계산해봤을 때 생성된 분자는 86%, 트레이닝 셋의 분자는 87% 다이버시티가 나왔고, 이 말은 충분히 다이버스하다. 생성된 분자하고 만큼 생성된 분자가 트레이닝 셋에 있는 분자만큼 다 충분히 다이버스하다. 이런 결론을 충분히 다이버스하면서 바인딩 어피니티가 좋은 분자를 생성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린 모도프라는 논문이고, 이게 작년인가?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사실 분자를 처음부터 스크래치로 디자인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보다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원본 분자에서 일부를 바꾸는 건데, 그래서 이 저자들이 한 것도 프레임먼트 한 곳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물성을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의 장점은 이제 기존 방법 분자들 유사도를 제한을 한 거죠. 오리지널 분자에서 너무 많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거리나 이런 걸 제한했는데 그런 거 없이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물성을 훨씬 더 잘 조절할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먼저 요약을 하고 가면 한 번에 한 곳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인비트로 모디피케이션을 더 잘 모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응용 가능성이 높다. 분자 하나 딱 하나 던져주면 이거 생성한 분자 하나 던져주면 사람이 작성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 곳만 딱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이 원본 분자가 이랬으니까 여기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사람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한 곳만 바꾸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곳만 바꾸는 걸 여러 개로 하면은 이제 단계별로 모디피케이션 여러 군데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중간 과정에 대한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바뀌었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를 바꿨던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를 바꾸니까 이렇게 되고 저기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물성이 바뀌었구나. 이런 직관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모델이 간소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파라미터가 40% 적고 26% 정도 적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것도 큰 장점이죠. 시작 개발에서나 어디든지 간에 데이터가 풍부한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적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파라미터도 적고 하면 오버피팅 문제도 적을 것이고 그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존 모델들에 소타의 성능을 보여줬다. 모델들에 비해서 소타의 성능을 보여줬다. 기존의 모델들에 비해서 물성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서드를 살펴보면 이게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정션 트리 VA, JTVA 제가 작년에 아마 이걸 했던 것 같은데 그 모델의 컨셉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임베딩 하는 거죠. 먼저 아톰 레벨로 하고 이어서 트리 레벨로 하고. 먼저 인코더를 살펴보면 임베딩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합니다. 첫 번째, 먼저 아톰 레벨에서 이건 GCN 돌리면은 GCN이나 어떤 GN이든 돌리면은 이제 아톰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트리 레벨에서 이렇게 트리 레벨에서 임베딩도 트리 레벨의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GN에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트리 레벨에서도 노드 임베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톰 레벨, 트리 레벨 임베딩을 얻게 된다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는 이제 모디피케이션 사이트가 어딘 줄 알잖아요. 그래서 모디피케이션 사이트에서 임베딩 벡터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빠져야 될 거에서는 임베딩 벡터는 모디피케이션 사이트 더하기 추가될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빠져나갈 부분, 그러니까 모디피케이션 사이트에다 빠져나갈 부분을 더해서 구하고 추가될 거에서는 이제 모디피케이션 사이트 플러스 추가될 것들의 임베딩 벡터를 해서 두 개의 h 플러스 xy, h 마이너스 xy 두 개를 구하고 이 두 개로부터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각각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디코더 파트인데 디코더 파트에서는 이 레이턴트 벡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디스커넥션 사이트를 예측을 해요. 어디가 끊어질 거냐. 그 다음에 그 끊어진 위치에서 어디를 이제 제거를 할 거냐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어느 부분을 리무브 할 거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거한 다음에는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를 계산을 하게 돼요. 즉 이제 추가할 여지만 남은 거죠.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만 이제 남은 거고, 인터미디에이트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한 다음에는 먼저 차일드 노드의 커넥션을 프리딕션을 해요. 어느 부분에 연결이 돼서 새로운 걸 만들지. 그 다음에 차일드 노드의 타입, 어떤 게 추가될지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랑 붙을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새로운 분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걸 하면서도 트리 레벨 한번, 아톰 레벨 한번, 트리 레벨 한번, 아톰 레벨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임베딩을 두 개의 레벨 모두에 대해서 임베딩을 계산하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할 때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 디코더의 아웃풋과 인풋을 똑같이 같아지는 방식으로 모델이 학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성할 때는 이 디코더 파트만 떼와가지고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VA랑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들하고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요. 먼저 JTVA, 이 논문의 굉장과 이 논문의 많은 아키텍처에서 영감을 준 논문이죠. 정션 트리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이제 요거는 이제 VA인데 정션 트리 레벨에서 하는, 정션 트리 레벨과 아톰 레벨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 GCPN은 이제 그 강화학습 기반의 방법이어서 어떤 원자나 아톰을 원자하고 본드를 추가하게 되고 어떤 원자하고 어떤 본드를 추가해야 되는지를 강화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JTN에는 이제 일종의 그 그래프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A라는 그래프를 B라는 그래프로 트랜슬레이션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두 번째 HIER G2G 하이라키컬 그래프 그래프는 그래프를 트랜슬레이션 할 때 하이라키컬한 방식으로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AF는 어떤 그 인버터블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매핑을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화 학습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서 분자를 불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모플로우는 이것도 혹시 인버터블한 매핑을 학습하는 건데, 어떤 인버터블 매핑을 하면 이제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하고 본드 그 어디션시 매트릭스 일종의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그래프 컨디셔널 플로우를 적용을 해서 아톰 타입에 대한 매트릭스를 그 매핑으로부터 만들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6개의 모델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좀 뭐 잘한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기존 방법들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제안한 모델이 이런 점에서 기존 방법들보다 성능이 좋다 라고 얘기한 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되게 이 논문이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논문이란 게 꼭 좋은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무조건 좋은 논문인 게 아니라 어떻게 비교하고 체계적으로 비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는 좋고요. 결과를 보면 6개 모델 앞에 말한 것들이 쭈루룩 있고 여기 방법이 제안한 게 있죠. 그리고 n 붙은 거는 이제 모디피케이션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거. 여러 번 한 거입니다. 그리고 델타 값은 0.0이면은 그 인풋 분자와 그냥 유사도 상관없이 그냥 아무 분자나 생성한 케이스고요.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제한 조건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한 분자들이 굉장히 유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유사하면 아무래도 물성을 컨트롤하기가 힘들겠죠. 구조의 변화에 제약이 있으니까 이 물성 값을 확 바꾸거나 드라마틱하게 바꾸거나 이렇게 힘들겠죠. 보면 이제 쟁전 트리 브리에이션 오브 베리에이션 오토믹 코드는 1.91만큼 올라갔네요. 페널라이즈 로그피가 GGP는 이거보다 좀 좋게 4. 다음 모도프는 이거 나프 때문에 훨씬 높죠. 그냥 7 정도 나오고요. n번 한 거는 이제 9.37까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밀러리티의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컨스트랜트 조금 더 주면 0.2 정도 주면 아무래도 컨스트랜트가 없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죠. 9.37에서 7.58로. 그래도 여전히 앞에 것들에 비해서는 좋다. 그래서 컨스트랜트도 이렇게 걸려있고. 그다음 0.4로 하면 요거는 이제 0.84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것들은 5.89 이상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컨스트레인트가 좀 더 걸렸으니까 아무래도 그 물성의 상승폭이 좀 낮아지죠. 0.6 이제 0.6이면 꽤 많이 걸려 있는 건데 이 경우에 다른 모델들은 뭐 거의 상승을 하기 힘든 반면에 얘네 같은 경우는 2.72에 3.14까지 그래서 꽤나 물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로그피 말고 이제 DRD2라는 이제 타겟하고 QED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이것도 앞에 방법들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OMPIC 이거는 이제 활성이 0.5보다 큰 것들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활성을 예측하는 모델이 있어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생성한 분자들의 활성을 보는 거죠. 보시면 0.5 이상 되는 게 JTVN 78, 84, 35 이렇게 되는데 모도프 파이프 M은 여러 번에 걸쳐 모의 평균 88%까지 훨씬 높죠. 88%의 분자가 DRD2에 대해서 0.5 이상으로 예측이 된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본 거예요. 왜냐면 향상하기 되게 애초에 뭐 0.5를 넘기 힘든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0.2 이상, 0.2 이상 올라간 애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봤을 때 다른 모델들은 한 78, 84, 61, 72 정도 되는데 모도프 여러 사이클 누리면 95%, 20개 중에 19개가 0.2 이상 올라간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QED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제 0.9 이상의 비율은 좀 신기하게도 이 모델이 제일 성능이 좋았어요. 그리고 0.1 이상 올라간 거는 이제 이 모델이 성능이 그 모도프 파이프가 제일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물성이라도 그냥 잘 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어떤 한 모델이 완벽하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아마 저 논문 아마 좀 자세히 봐야겠지만 QED라는 물성이 있게 뭔가 하이라키컬하게 하는 것과 좀 관련이 있어서 저 모델이 잘 된 게 아닐까 라는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자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A하고 B는 뭐냐면 A는 이제 주로 제일 많이 제거되는 애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 하이드록실기 CN, CO-, CnH3+ 이런 애들이 모디피케이션 제일 많이 제거되더라. 그다음 두 번째 로우에 있는 것들은 제일 많이 추가되는 애들이에요. 봐도 되게 일반적으로 생겼죠.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이 추가가 된대요. 보면 사실 얘네들이 굉장히 유사하죠. 바인딩 그 붙는 위치만 다른 건데 이런 애들이 굉장히 흔히 추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 생성 과정에 따라서 본 건데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오리지널 분자인데 이게 마이너스 3.35인데 한번 모디피케이션 하니까 여기가 바뀌었죠. OH 빠지고 이게 들어갔죠. 이것도 지금 위에 있는 거죠.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하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빠졌네요. 여기가 빠지고 CF3로 바뀌고 이런 것도 좀 신기해요. 여기가 처음에 바뀔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거 확률적인 거여서 그렇겠죠. 여기 된 다음에 여기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뀌었네요. CL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지 좀 궁금해요. 추가된 게 그 뒤에 또 빠지거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여기 CL, 여기 CL, 여기 CL이 빠지고 여기 CL 두 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다음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이제 이 분자에서 처음에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죠. 벤젠링하고 CLCL 있는 걸로 바뀌었고 한 번 더 하니까 여기 부분에 CL이 여기가 F로 바뀌었군요. 요건 것도 좀 한번 눈여겨볼 한 것 같아요. 이걸 바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왜 거쳐서 바꿔야 하는지. 그 다음 여기서 F가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자주 붙는다고 알려진 거죠. 요거네요. 바꿔서 최종적으로 물성을 달성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런 걸로 봤어요. 다이버시티 같은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도 비슷한 케이스고요. 쭈르륵 가서 바뀌고 여기도 쭈르륵 가서 바뀌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동시 컨트롤한 건데 DRD2하고 QED하고 보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일단 바뀌었네요. 여기 떨어지고 여기 바뀌고 여기서는 OH가 여기 F로 바뀌고 이 부분이 이걸로 바뀌고 이런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떨어지고 이게 바로 붙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걸 바꾼 다음에 여기 C가 두 개인데 C 하나로 바뀌었네요. 이것도 사실 여기서 바로 갈 수 있는 건데 거쳐간다는 것도 되게 좀 인상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은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번 강의 시리즈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는 발표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